목표함수에 대한 얘기들하고 증폭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한번 모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이제 우리가 전자공학이 발달을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편하고 가볍고 빠르고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됐지만 그거를 직접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점점 그 뭐랄까 restriction 제약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경쟁도 심해지고 가격은 낮게 만들어야 되고 제약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받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아껴라, 가볍게 해라는 것은 작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자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요구받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력을 아껴라, 가볍게 만들어라, 스윙을 크게 해라. 네. 또 뭐 있어요? 빠르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빠르게 하려면 전력을 많이 내야 되고 가볍게 하려면 작게 만들어야 되고 전부 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를 풍선하고 똑같아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흔한 말이 트레이드오프예요. 트레이드오프라는 건 두 개의 요구 조건이 있을 때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는 힘드니까 협상을 해서 중간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끔 만들어 놓는 상황이 트레이드오프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증폭기를 만드느라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썼죠. 전자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신호를 만들어서 바깥에다 주느냐. 좋은 신호를 만들려면 좋은 증폭기를 써야 되니까 좋은 증폭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써서 게인을 크게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로 우리가 잡았어요. 두 번째 목표는 주파수 범위가 넓은 증폭기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증폭기를 만든다 그러면 게인이 크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넓은 게 제일 좋은 증폭기인데 그거 두 개가 항상 상반되는 겁니다. 게인이 높으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작고 범위가 작고 게인이 낮으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윙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게 되지만 스윙을 크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게인을 크게 해야 스윙이 크죠. 같은 폭에서, 같은 게인 안에서 스윙 폭을 크게 한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리니얼리티. 또 다른 이유. 리니얼리티도 좋고, 게인도 좋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스윙을 좋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배터리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가 VDD 플러스 여기가 VSS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신호가 여기서 놀고 혹은 여기서 놀고 이 범위가 넓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리니얼리티도 좋고 게임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다 그냥 뛰어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원초적인 제약이 이놈을 줄이라고 하는 제약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시작됐을까요? 왜? 소형화. 또 전력 소모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이거를 줄이게 합니다. 이거를 줄이면 전력 소모는 확 줄어들어요. 그 대신 뭐가 나빠지는지 아세요? 스피드가 확 떨어져요.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요만큼을 먹고 축구를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확 줄여놓고 나서 빨리 달려라고 그러면 못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스피드도 나빠지지만 이걸 확 줄여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배터리 파워 서플라이를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괜찮죠. 그죠?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이것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잘 됐었는데 갑자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는 막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찾아낸 그럴듯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신호가 DC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DC 플러스 AC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해서 이거 전부 다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의 DC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확 줄어들고 나니까 지난번에 잘 나왔던 이 신호가 없어지네. 찌그러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DC 레벨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커먼 모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커먼 모드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나가는 방향을 알겠죠? 응? 네. 그래서 커먼 보드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가 앞으로 가는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먼 보드 전압이 0V일 때 여기서 보면 커먼 보드 전압이 0V일 때, 1V일 때, 0.2V일 때라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일정한 전압이 걸려야 된다. 커먼 모드에 대한 것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은 아이디어라는 경우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아이디어하지 않은 경우가 항상 넌 아이디얼리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넌 아이디얼리티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전자회로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커먼 모드 전압이 0V, 1V, 0.2V일 때 각 모드에 대한 전압들을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신호가 이렇게 해서 좋은 신호를 우리가 dealing with good signal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신호가 약간 DC 레벨을 붙여갖고 위로 이렇게 올라온 신호 이런 신호가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찌그러지는 게 우리 눈에 확 보이지를 않아요. 사인에다가 사인 100, 사인 주파수가 100 프리퀀시 사인 웨이브에다가 110 헐츠 사인 웨이브를 섞어서 보내주면 잘 모릅니다. 신호가 찌그러졌지만 잘 이렇게 오는 것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신호가 없어지고 화면의 어느 쪽 부분이 흐려지고 파란색이 안 나타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신호가 밑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밑이 잘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먼 시그널이라고 커먼 시그널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커먼 시그널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건 캐스코드 회로가 그 회로는 이제 알겠죠? 예. 분명히 알죠? 예. 여기는 바이어스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 회로를 볼 때 이쪽에다가는 3mA의 전류가 흐르도록 전류 커런트 서플라이 하는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커런트 미러를 만들어서 해주면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나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는 똑같아야죠. 네. 그죠? 근데 만들다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간에 이쪽으로 0.03mV, 30 마이크로볼트의 전류가 오차가 생겼다. 오차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너무 다르다든지 또 이 라인이 너무 길어서 여기에 저항 성분이 많이 끼어가지고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실제로
약간의 오차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리로 흐르는 전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리로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면 이리로 흐르는 전류도 달라질 거고. 자, 보세요. 여기서는 2.97 전압을 2.97 mA를 전원에 끌어 당겨야 되고, 여기서는 이 전류, 여기서는 3mA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으로는 얼마만의 전류가 흘러요? 어? 여기도 커런트 미러잖아. 여기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어요? 이쪽 양쪽 트랜지스터를 두 개로. 3mm가 흐르도록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3mm 아니고 뭐 6mm가 흘러도 괜찮은데 저는 여기하고 똑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여기는 3mm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2.97 흐른다고 하면 뭐 차이가 나죠. 여기는 3mm를 줬는데 이쪽에서 2.97mm를 빼가면 30 마이크로암페어가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어디로 도망가야죠? 네? 이쪽으로 삐져나간다고. 삐져나간다고. 전류가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전류가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하이 임피던스 노드입니다. 그렇죠? 저항 성분이 굉장히 큰 데로 전류가 슉 하고 나가면 뭐가 생겨요? 전압이 거기서 떨어져요. 여기 전압이 위로 쭉 올라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mA니까 1.5mm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이거의 반이 빠져나가죠. 나머지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전압이 쑥 올라가요.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 어떻게 돼요? 세츄레이션에서 오미 경력으로 가도록 이렇게 전압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쑥 올라가고 여기도 쑥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3mm를 주려고 애를 써서 여기다 전압을 걸지만 드레인 전압이 쑥 올라가가지고 오미 경력으로 이 트랜지스터가 빠져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균형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에서 2.97하고 2.97이 가도록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 그런 평형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 회로는 이미 내가 설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동작 안 함. 실험 안 돼.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3mA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서 3mA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흐르지 않게 되면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쪽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위로 올라가든지 혹은 밑으로 빠져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측기를 갖다가 출력대에다가 갖다 대면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계속 신호는 들어가는데 계속 그라운드네, 혹은 계속 VDD에 가서 붙어있네 하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3mA 이쪽에 2.97mA가 흐르게 될 때 이쪽 출력단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여기에서의 임피던스 값 얼마죠? GM6 그죠? 곱하기 이거 뭐예요? R6 곱하기 R8 여기서도 GM4 곱하기 RD4 곱하기 RD2 두 개가 병렬이 되어 있는 임피던스가 되게 될 거고, 커런트 미스매치는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커런트와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커런트의 차이는 15 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전압이 이론상으로는 4V만큼 전압이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모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커먼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력단과 출력단, 플러스 입력단, 마이너스 입력단에 공통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 우리가 커먼 모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로 측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이 회로가 여기 있는 이쪽 두 쪽 회로가 됩니다. 이쪽 회로,
이쪽 회로를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출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가지만 그 출력단에서 나오는 두 개의 신호를 찍어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플러스 출력, 마이너스 출력 이렇게 나가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 두 개를 찍어봐가지고 신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면 줄여주고 작으면 키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커먼 모드예요. 이 커먼 모드 회로를 실제로 회로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든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커먼 모드의 원리만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먼 모드 두 개의 시그널을 딱 봐가지고 두 개를 보면 DC와에서 여기 두 개는 AC적으로 이게 움직여도 DC 레벨에서는 이게 항상 똑같은 레벨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플러스 쪽으로 이게 커졌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겠다. 이쪽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이게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전류가 쑥 빠지죠. 그죠? 여기 전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mA를 주고 1.5mA를 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2.97의 반이 이기를 흐르면 여기 전류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 작은 거를 여기다 전압을 더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전류를 더 빨아당기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3mA가 흘러 들어갔던 걸 3mA로 잡아 당기니까 이쪽에는 제로점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렇죠? 아이디어로서는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회로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충분을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전자회로로 만들 때는 항상 이게 기본적으로 오피앰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오피앰프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오피앰프의 가장 큰 특성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큰 특성일까요? 증폭. 증폭기. 오피앰프를 번역하면 증폭기야. 뭐가 제일 좋은 특성이에요? 오피앰프에. 게인이 크다. 또 개인이 저항비로 만들어서 쉽게 만들 수 있죠. 요렇게 쓰는 건 우리가 이제 앰플리파이어는 아닌데 요걸 제일 잘 쓸 수 요렇게 쓰는 오피앰프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차이. 전압 차이. 네, 여기 전압 차이를 어떻게? 전압 차이에서 이제 아웃이 나와가지고 피드백 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어려운 얘기 말고 좀 쉬운 얘기 없을까? 오피앰프의 근본적인 장점 그렇지. 뭐가 있어요? 입력 측에서 전화 걸려도 전류가 안 그렇지.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된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된다. 그게 왜 장점이냐면 여기가 얼마나 센시티브해. 그죠? 내가 여기는 손만 갖다 대도 팍팍 변한다고. 근데 내 손을 갖다 대도 변하지 않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내 손의 임피던스가 얼마나 영향을 안 받겠어요. 무한대면 갖다 대도 괜찮아요. 갖다 댔는지도 몰라. 내가 자기의 아주 극적인 곳을 만졌는데도 몰라. 얘는 그거를 이용해서 갖다 대면서 보는 거야. 아, 여기가 어디가 아픈가? 뭐가 문제인가? 씹어보는데 여기 요즘에서는 누가 와서 나를 진찰하고 있는지 몰라.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오피앰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피던스가 무한이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는 얼마? 제로. 입력단에 붙어있는 전압은 여기에는 무슨 전압이 와도 이 전압은 그냥 그 전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두 개 입력단 전압에 걸린 전압의 차이는 얼마? 제로입니다.
출력 임피던스 얼마? 0. 0. 입력 임피던스가 크고 이론적으로 게인이 무한대다라는 게 오피앰프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알겠죠? 네. 성준이, 윤성준, 네. 뭐가 오피앰프의 장점이 뭐야? 성준이 어디 갔어? 분명히 비즈니스가 응? 뭐라고? 분명히 비즈니스가 또 개인이가 개인 무한대다. 하나 또 성준이 머릿속에 또 하나 뭐 남은 거 없어? 두 개 가르쳐줬으면 하나는 나와야지. 출력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없어? 정원이 뭐 없어? 출력에 대해서? 출력 임피던스는 얼마야? 성준이 출력 임피던스는 얼마야? 때려 맞힌 거야? 다 배웠죠?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죠. 출력 임피던스 제로. 그게 임피던스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 제로. 게인 얼마? 게인 얼마? 무한대. 그게 오피앰프의 아이디어라는 걸 물론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아이디어라는 오피앰프의 그래서 뭔가를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오피앰프를 갖다 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한 회로가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 이건 왜 얘기했어? 없어졌어. 어? 날라왔어. 네. 페이지 나고 뭐가 똑같아 다른데 내가 만들어갖고 그러는 예제가 없었는데 이거 저기 나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노트 여기 나옵니까? 뭐? 네. 나와요? 뭐가 나왔지? 응? 여기도 안 나오네. 내가 예제를 만들어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예제 만들어서 넣어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 승백이가 어디 잠깐 출장을 갔나? 오늘 가서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내가 넣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가능하면 이 회로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자꾸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회로 하나하나가 그냥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의 박사과정을 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이 회로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1시간 강의 듣고 그걸 쓱 이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거는 왜 저렇게 했는가. 이런 설명을 내가 할 때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됐겠지. 근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요. 저거는 하나의 그냥 one of the solutions. 그냥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그거는 절대로 정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다른 솔루션이 나와요. 내가 지난번 시간에 용돈을 줄이는 방법 했더니 누구는 과자를 안 사 먹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치사하게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 놈이 있었는데 너였지? 네. 밥을 싼 걸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이지. 전력을 줄이라고 그럴 때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나는 이쪽에서 전력을 줄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전력을 줄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키아비 같이 그럴지도 몰라. 나는 그 기계를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력은 무척 아끼는 쪽의 솔루션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솔루션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다른 방법은 혹시 뭐가 없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 스윙을 높이려면
파워는 줄이고 스윙을 크게 하려면 지금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구조로 가야 된다. 다른 구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쭉 꺾어서 폴딩을 하는 회로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또 폴딩을 하려고만 사람들이 다 그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디바이스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래시홀드 전압을 줄이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수천 명이 그걸 갖고 연구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트래시홀드 전압을 낮춰줄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냐? 못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회로 하는 사람들은 회로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디바이스 만드는 사람들은 디바이스 만드는 사람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블록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아날로그 회로들을 보셨어요. 뭐 증폭기를 만들고, 디퍼런셜 스테이지를 만들고, 캐스코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들을 만들어서 썼는데, 실제로 이런 아날로그 회로보다는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subsidiary 서킷, 바이어스한 회로들, 레퍼런스한 회로들, 센서 회로들,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어스 회로와 레퍼런스 회로, 레귤레이터 회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각 블록마다 굉장히 좋은 논문감이기도 하고 특허감이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 논문감이기도 하고 특허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하면 오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은 없어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뭘 갖고 바이어스 회로를 만들 수 있을까? 특허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어스 회로를 할 건데,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회로에다가 내가 원하는 전압을 주는 겁니다. 전압을 주는 회로들이. 아까 우리 회로들이 있을 때 캐스코드 회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VB1, 여기에다가 VB2, 뭐 여기에다가 VB3, 여기에다가 Vin 이렇게 집어넣죠.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건 요거예요. 맞죠? 이거는 전부 다 저항 역할을 해요. 임피던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VB1, VB2, VB3를 일정하게 딱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누가 주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배터리 파워 서플라이 3개 조교한테 배터리 3개 주세요. 배터리 3개를 여기다가 각각 달아놓을 수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누가 사겠어? 그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회로를 만들어 갖고 전압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회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정한 전압, 여기서 컨스탄트 전압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전압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 전압이 뭘까를 생각을 사람들이 했는데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세요. BJT 트랜지스터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전압이 하나 있었어. 뭐야? 트랜지스터에서 그 트랜지스터가 켜있으면 변하지 않는 전압이 있어. 응? 트래시홀드라는 말이 맞긴 맞는데 그건 이제 BJT 트랜지스터에서는 안 쓰고 모스펫에서 쓰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던 거 기억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BE인데, 그죠?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잘 동작을 하면 이 전압은 어떻게 돼? 이 전압 얼마야? VBE. 아, 0.7V. 안 변하게 돼요. 실리콘의 성질이에요. 알겠지? 허정무, 얘는 노상 안 오는 것 같아. 얘 학교 나오는 사람이랑 확인 좀 해봐라. 투표장애가 있나?
안현빈이 예. 온 물어보려고 그렇지? 시정원네. 트랜지스터의 BJT 트랜지스터 배웠죠? 네. 뭐가 생각나요? 현민 네. 뭐가 생각나요? BJT 하면 학상에 대해서 사실. 뭐든지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BJT 하면 BJT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기억나는 방정식 같은 거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뭐가 있어? 또 현우 기자, 정현우. 네. 전류 증폭기. 전류 증폭기다. 그 전류가 무슨 신호에 의해서 전류가 커지는 거죠, 그죠? 무슨 전류가 제일 생각이 나요? IC, 그죠? IC 생각나지? IC는 뭐에 비례해요? 이거 방정식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IS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죠. 기억나요? 현빈이 예. 기억나냐? 예. 기억나? 예. 기억나죠? 네. 저거 손으로 한번 그림 그려봐. 콜렉터 전류하고 IC하고 VBE하고 축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구성이 예. 구성이 어디 있어? 어떻게 돼? IC하고 VBE하고 특성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뭐 생각할 거 있어? 저기다 식까지 써줬는데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오죠? 익스포넨셜 그림 나오죠?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요. VB가 뭐예요? VB가 어디에? 여기가 VB예요. 맞죠? VB가 되면 이거 사실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면 VB보다가 0.01V만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요. 트랜지스터가 타버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움직이는 건데 요 전압은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면 트랜지스터가 꺼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전압은 항상 얼마? 0.7. 혹은 어떤 책에서는 0.6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값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하다. 알겠죠? 네. 근데 그 VB라고 하는 놈이 무엇에 의해서 조금씩 변하는데 뭐에 의해서 변하냐면 온도에 따라서 변해. 온도에 민감해. 온도에. 민감한 것 같아? 여기 보면 온도가 변하면 변하겠지? 맞죠? 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온도에 민감한 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현호. 현호. 온도에 민감한 거 갖고 뭐 팔만한 물건을 만들으라고 너 뭐 만들래? 생각해. 저걸로 만들래. 뭐 만들어서 팔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확 돌아가네. 저걸로 온도계 만드는 거예요. 온도에 민감한 거를 잘 써먹는 겁니다. 근데 온도에 민감한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있으면 스키 타는 시즌이 올 텐데 스키장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용평에 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한 10분쯤 20분쯤 카메라 꺼내갖고 있으면 카메라 찍힙니까? 지훈이 네. 카메라 갖고 짜 삼곡대 겨울에 한번 올라가봤어? 카메라가. 디지털 예. 카메라 예. 잘 찍혀? 전 잘 찍혔던 것 그다음에 잘 안 찍혔던 사람 없어요? 안 찍혔던 사람 없어? 카메라를 여기다 넣고 가슴에다 넣고 당겨서 따뜻하게 만들면 아마 계속 잘 찍힐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한 10분, 20분쯤 있다가 찍으면 안 찍힙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카메라 만드는 사람들은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실리콘에서 BJT 트랜지스터는 VB라고 하는 전압이 항상 0.6V나 0.7V로 일정하다. 그러나 그 디바이스는 온도에 어떻다고? 민감하다.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꼭 넣어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좋은 바이오스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응? 자, 여기 이제 그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우리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여기 VDD가 카메라를 쓰는데 카메라의 그 성능이 굉장히 나빠진다. 전부 나빠진다는 건 이런 트랜지스터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소리거든요. 배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류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 스키장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영하 15도, 20도까지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전류가 공급이 안 돼요. 거기서 전류가 공급이 안 돼요. 전압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 데서 다 꺼지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여기는 그 예제를 갖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 전압이 쭉 떨어지면 여기 전압이 쭉 떨어지면 여기 전압도 마찬가지로 쭉 같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겠죠? 여기 전압도 저기 전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압이 떨어지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줄어들 거고 여기 전압이 줄어들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도 줄어들 겁니다.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흘러주기를 바라는 전류 소스 입장에서는 전류가 바뀌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맞죠? 네. 그럼 이게 볼테지의 VDD의 볼테지가 바뀌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뀝니다. 난 지금 날씨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출렁출렁거리면 여기도 같이 출렁출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출렁출렁거려도 여기는 어떻게 돼?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만 되죠. 그죠? 네. 여기도 움직이면 같이 움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로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로를 만들어 놓냐면 여기 전압이 출렁출렁거려도 여기에 항상 일정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끼워주면 여기 전압이 일정해질 거니까 여기 전압이 일정하면 여기 전압이 일정하고 이 전압이 일정하면 이리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도 일정하지 않겠냐 해서 이런 디바이스를 바꿔서 이 저항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대신 you have to pay. 돈을 내야 돼. 이게 비싸다는 거죠. 알겠죠? 네. 여기 이제 그 예제를 갖다 여기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예제, 내가 우리 조교한테 예제를 자꾸 만들어서 넣어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거라 내가 그러는 거니까 예제 만들어서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여기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디바이스에
VDD 값, 뮤, Cx 값, threshold 값, 트랜지스터의 사이즈 다 집어넣었을 때 VGS1을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지난할 때 딱 배웠던 것들입니다. 드레인 커런트를 게이트의 전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VGS1, 여기에 GS1을 구하면 약 1.3V 정도 나와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VDD가 5V에서 5.5V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바뀐다는 걸 같이. 그러면 여기 전류도 같이 바뀌니까 안 좋다는 거지. 그 안 좋은 예를 갖다가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어떤 때는 VDD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항값이 또 내가 생각하는 값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출력으로 바라는 전압이 1.34V, 1.33V가 바뀌면 출력 저항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이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좋아서 이걸 갖고 이용해서 또 다른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내가 온도에 민감하다. 그럼 우리는 온도에 민감하면 안 돼. 이러는데 저쪽 한쪽에서는 나는 민감한 게 좋아. 나는 온도계 만드는 사람이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지. 분야가 다른 쪽에서는 내가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지 않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 그게 응용공학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놓으면 회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simple, 응? 그 다음에 cheap. 근데 특성은 별로. very poor.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디바이스를 하나를 까꾸로만 집어넣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움직거리더라도 여기에 전압이 움직거리면 여기에 전압이 움직거렸는데 아까는 그래서 전류가 안 좋았는데 여기에 이 회로를 하나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전압과 이 전압을 항상 일정한 전압이 되도록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정식을 그대로 풀어요. VGS1에 대한 VGS라고 하는 놈은 VGS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이죠. 그죠? 요 전압은 요 전류 곱하기 요걸 RIF 곱하기 R. 그래서 VGS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커런트의 값은 이렇게 나와요. VDD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응? 상관이 있어? 없죠? VDD가 바뀌어도 항상 일정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회로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압이 또 떨어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여기에 흐르는 레퍼런스 커런트 값을 일정하게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회로들은 전압이 바뀌어도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안에 있는 회로들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허에 걸려있는 회로들입니다.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전압이 이 식을 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노트에 이거 화살 표시가 나옵니까?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이렇게 피드백이 돼갖고 이 전압을 다시 내려준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회로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건데 여기 저기 요거 만들어진 회로들의 연도를 좀 쳐다봐 달라고 했는데 안 써봤네. 아무튼 뭐 이런 회로들이 전부 다 그런 그 바깥의 바이어스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는 그런 회로들이 되겠습니다. 요 회로에 대한 건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회로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에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저렇게 되지? 하는 거를 식으로 다 풀어놨어요. 알겠지? 한번 보고 요거에 대해서도 요게 걸리는 전압은 요게 걸리는 전압과 같고 요게 걸리는 전압은 요 전압 더하기 요 전압이고 해서 쭉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 요 식하고 비슷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설명을 한 것은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회로들을 만들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외부에서 영향이 있더라도 일정하게 DC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혹은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회로가 뭔가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모스펫에서는 그걸 만들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BJT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스펫 회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BJT 회로를 하다가 BJT 회로가 스피드도 빠르고 개발이 되어 있는 회로의 종류도 되게 많고 그래서 BJT 쪽으로 쭉 나가다가 모스펫 쪽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스펫 BJT를 이제 안 쓴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다가 바이오스 회로가 나오면서부터는 바이오스 회로에서는 BJT 회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스펫 회로는 이렇게 게이트 만들어 놓고 소스 만들고 드레인 만들고 소스, 드레인, 여기 게이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모스펫입니다. 그렇죠? BJT 트랜지스터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미터에서 전류를 팡 쏘면 콜렉터에서 그 받는 쏘아준 전류를 콜렉터예요. 그래서 콜렉터고 전류를 팡 쏘는 거기 때문에 에미터고 그래요. 가운데 있어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전압을 바뀌어가면서 여기에서 에미터에서 쏘아준 전자나 전공을 얼마나 몇 개나 받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서 콜렉터 커런트는 뭐 저쪽에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BJT 트랜지스터는 전자의 움직임이나 전압에 의한 전자의 움직임이 어디서 생깁니까? 고체 내부에서 생겨요. 요거는 어디서 생겨요? 네, 이 표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모스펫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온도의 일정한 전압을 내가 필요로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일정한 전압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걸려준 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항상 0.7V로 일정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다 커다란 이렇게 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스트레이트 여기가 이제 P의 N채널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는 N채널, 여기는 P,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크게 보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엉성한 트랜지스터지만 트랜지스터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여기를 VB2로 잡아가지고 이 전압을 이용을 합니다. 알겠죠? 내가 마술쟁이 같이 보이냐? 어? 이건 뭐 이해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방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BJT 트랜지스터를 갑자기 BJT 트랜지스터를 들여놓고 공부하는 게 이 BJT 트랜지스터를 누가 만들냐? 모스펫 하는 사람들이 모스펫 프로세스에다가
같이 만들고 저걸 위해서 따로 비직트를 따로 만드는 건 없고 그냥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준영이, 전준영, 박주호, 현욱이, 네. 현욱이 아까 했지. 주석이는 안 왔다고 했지. 네. 봤어? 주석이 축구 선수 이름 아니냐? 맞나? 자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VB가 얼마라고? 여기가 주석이 얼마야? 0.7, 여기 0.7, 여기 0.7 해서 여기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걸려있는 그런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한 전압을 내가 레퍼런스나 너 1몇 볼트 필요해? 2개 딱 얹어서 주고 너는 1.8볼트? 3개 딱 얹어서 주고 이러면 일정한 전압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사실 뭐 2개, 3개 이렇게 얹어서 주기가 이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능은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전압 자체가 온도에 되게 민감한 전압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컬렉터 커런트가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려면 여기에 써놓은 것 같이 지금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지만 이 양이 크다고 가정을 하고 1을 빼버리면 이 전압으로 우리가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이 전압은 거의 뭐냐면 0.6V나 0.7V로 컨스탄트로 되어 있다. 근데 약점은 이 전압은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강정 씨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외우고 있겠지? 맞아요? 서양호, 천명호, 네. 여기 알고 있어? 네. 어? 네. 그냥 콜렉터 커런트는 식을 외우겠습니까? 그럼 쓸 수 있겠어? 네.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요, 요게 아까 온도에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니까 약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2mV씩 바뀌어요. 2mV씩. 상당히 꽤 크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한 3, 40도가 바뀐다 그러면 이게 수십 미리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니까 수십 미리볼트가 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이게 움직이면 전류값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류가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 이게 2mV쯤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이 떨어지는 네거티브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코에피션트. 근데 우리는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화기 쓰고 있는 전화기도 전철에 앉아갖고 게임을 막 한다든지 영상 신호를 다운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따끈따끈해지죠. 어떨 땐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뜨거워지면 전류값이 확 변하고 디바이스가 망가질 수도 있고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 온도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손에 쥐고 있을 때 30도였다가 뜨거워진다 그러면 이게 40도, 50도, 60도까지도 올라가요. 어떨 땐 불도 나와서 치마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거의 뭐 8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신호를 주고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배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아예 온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배터리 확실해. 우리 그럼 이런 형태로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응?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회로를 만들어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기가 차. 별것도 아닌데 이 아이디어가 기가 차. 어디서 아이디어를 내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저게 온도에 네거티브 코에피션트야? 저거 두 개를 어떻게 잘 붙여놓으면 플러스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막 튀어나와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오랫동안 회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아이디어를 쭉 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역시 저런 생각을 했지, 저렇게 간단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한쪽으로는 이쪽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 이쪽에 있는 것도 네거티브. 한쪽은 네거티브가 천천히 가고 한쪽은 네거티브가 빨리 가. 두 개 차이가 높게 해놓고 나서 이쪽에서 보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니 이렇게 하거든. 이쪽에서 보면 파지티브하게 변하는 거야. 이놈을 보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저놈은 더 떨어지거든 나보다. 내가 안 떨어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저놈 온도가 내려가는데 저놈이 막 떨어지네.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떨어지고 있는데 마치 저놈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느끼거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서 있어요. 깜빡 졸아.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응?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 내 차가 내가 가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내 차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까지 느낄 때가 있다고.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막 졸으려고 그러는 때 옆에 차가 천천히 움직이면 내 차가 가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느낌 받아본 적 있어? 그 느낌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버스 안에서도 졸다가도 그럴 텐데. 응? 내 차는 가만히 있는데 옆 차가 천천히 가면 마치 내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응? 그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이쪽으로는 똑같이 이쪽의 전압도 그렇고 이쪽의 전압도 네거티브 코에피션트. 한쪽은 천천히 네거티브 코에피션트고 한쪽은 빨리 네거티브 코에피션트.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 근데 이놈이 저놈을 보면 저놈에 비해서 나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네거티브, 파지티브, 뒤가 제로.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볼테이지 서플라이어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여기에 나온 VB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있는 VB와에다가 여기에 있는 VB의 차이가 그렇죠? 맞죠? 근데 이쪽에는 전류를 더 크게 만들어. 이쪽은 스탠다드로 그냥 IO로 하고, 이거는 뭐 IO의 2배, 3배, 4배, 8배, 16배 정도로 크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식을 쓰게 되면 VB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써지죠. 맞죠? 이 놈은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지? 보세요. VB가 온도에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하죠? 꼭 요술 부인 것 같지 않아? 아이디어예요. 아마 이거를 포지티브 코에피션트를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갖고 나오니까 그냥 기분이 되게 썼을 거야. 되게 허탈했을 거야. 아이씨, 난 뭐 했지? 이렇게.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 여기 있는 이 전류 소수와 이 전류 소수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값이 코에피션트,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여기 측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을 갖다 8이라고 놓습니다. 8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온도에 따른 코에피션트가 약 0.18 밀리볼트 per 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얼마였어요? QB가 얼마였어요? 기억나? 2mV였죠? 네, 2mV. 나중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10배 정도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증폭해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왕창 크게 줘버리면 이것도 커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8이라고 해서 꼭 8로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4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요. 근데 8로 하는 이유가 있어. 8로 하는 이유가 8로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할게요. 보통 우리 이렇게 렉탱귤러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회로와 뉴트란지스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뉴트란지스터는 요거야. 뉴트란지스터는 몇 배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5배로 할까? 5배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식에서 봤을 때 이걸 5로 놓으면 되거든? 5로 놓으면 요게 숫자가 더 저분하게 나와. 그래서 2mV에다가 바꿔주려면 곱해줘야 되는 숫자가 간단하지 않아요. 제일 간단한 건 10배, 20배,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그럼 6.4배, 뭐 7.5배 이러면 골치 아파요. 회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래서 8로 놓으니까 약 한 거의 뭐 2mV 정도 되니까 이걸 8배로 놓고 8배로 놓는 이유가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8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놓으면 하나의 렉탱글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예요. 저렇게 해줘야. 알겠죠? 근데 뭐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는 재근이 어디 갔어? 재근이 같은 경우는 나는 팔자가 싫어. 응? 나 8살 때 내가 무슨 좋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나는 진짜가 좋아. 계속 이렇게 우기면 이거 잘라내고서 뭐 나중에 또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지. 그건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8배를 넣어가지고 2mV, 약 2mV 정도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기에 나타나듯이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B에다가 K 델타 VB만큼 되게 되니까 요거는 2V per 디그리만큼의 기울기가 있고 요거는 델타 VB는 0.78이니까 K가 얼마 정도 돼야 되겠어요? K가 한 10배 정도 되면 VB 레퍼런스 전압이 온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저기서 얘기했듯이 온도계 정사 이름이 뭐였지? 박현호. 현호 같으면 이거를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어. 어떻게 거꾸로 이용하냐면 VBE를 얘는 이렇게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 있잖아. 현호 같으면 거꾸로 잡아서 여기를 플러스로 잡으면 아까보다 훨씬 더 온도에 센시티브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 알겠어? 뒤집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가 돼.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가 돼. 여기서 이거 뒤집어. 응? 뭐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와서 볼테이지 레퍼런스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썼는데 이거는 반도체 시간에도 이 식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걸 만든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막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수식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냥 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샘플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오늘 몇 페이지까지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그샘플을 보면
VB가 59.5mV가 돼야 돼요. VB가 60mV 정도가 돼야 되는 그런 거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야? 이제 require to get a VB equal 300도 K에서 룸 템퍼레이처에서 59.5mV가 되면 303도에서는 얼마가 델타 VB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에다 놓고 대입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VB가 59.5mV가 된다고 그러니까 J1하고 J2의 B를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J1하고 J2의 B를 계산했더니 약 10 정도가 된다. 델타 VB가 만약에 전류의 요전류와 요전류의 B는 약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VB가 300도에서 303도가 되면 VB가 얼마만큼 변화하겠냐, 베이스하고 앰프 사이가 있는 전압이 얼마만큼 변화하겠냐면 60mV 정도. 시계도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그냥 프랙티컬한 값이 얼마 정도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한 얘기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아까 보게 되면 여기서 8배 정도의 차이를 놓게 되면 여기 두 개의 전압에서 그 온도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0.179mV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배만큼 곱해주면 여기서 2mV, 여기에서 약 1.8mV의 코에피션트가 합해지니까 온도에 대해서 약 한 2mV가 아니고 0.2mV만큼의 온도의 민감도가 온도 민감도가 한 10배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우리가 가전 기구에서는 온도가 20도, 30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0, 30도 온도 차이를 2도 차이의 온도 나는 것만큼으로 바꿔주면 아무런 지장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밀리터리로 가게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달러를 가야 된다든지 화성을 가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는 온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정도,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안전도로는 디바이스가 제대로 동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자동차에 전부 다 내비게이터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터 달고 다니면 내가 생각에 오차가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을 때나 10m 바깥에 있을 때나 그 내비게이터에서 내가 움직였다는 걸 감지를 못한다는 거지. 근데 차 타고 몰고 다닐 때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에 빈라덴이 있는데 쏴야 되겠는데 10m 바깥에서 쏘면 안 되지. 그죠? 그건 스펙이 다릅니다. 스펙. 그래서 만들어 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파는 거예요. 한 10년 좀 지난 다음에 군사적으로 써먹지 못할 만큼만 팔아요. 파는 거예요. 오차범위 10m의 데이터베이스 풀어. 나머지는 갖고 있어요. 지금은 공짜예요. 어? 맞지? 위치정보 공짜로 받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더 미안해. 조금 있으면 그 돈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 인공위성이 있는 나라가 가져가. 누구야? 그러니까 살벌한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돈 안 내? 딱 끊어주면 나 같은 사람 운전 못해 이제. 어디고 어디지 몰라. 옛날엔 나도
전화번호 한 3, 40개를 외우고 있었어. 이렇게 떠럭떠럭 할 때는. 지금은 우리 집 전화번호도 갑자기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다이얼을 눌러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내가고 있는데 이게 사람하고 이제 이게 밀착되는 과정이 참 여러 가지로 변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앞서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